긴장이 끝난 뒤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 지갑 테이블 위에 놓고 온 것 같아요. 절대 열지 마세요. 절대요. 저는 그 지갑을 열었습니다. 외도 증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올해 60입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고 아들은 결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왔을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숨겼고 모르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미치겠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남편과 둘이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배달을 뛰었고 저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돈이 조금 모이면 또 빠져나갔고 조금 모이면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이 둘이 있었으니까요. 큰아들 영우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 때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습니다.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낮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딸은 달랐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학교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직도 얼굴을 모릅니다.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 뒤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이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가게를 얻어 아침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영우도 졸업하고 나서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5년쯤 지났을 때 가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먹고 사는데 쪼들리지는 않게 됐습니다. 남편은 다리가 불편했지만 가게 한쪽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손님 그릇을 치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래도 이 가족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영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름은 태경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웃을 때 눈이 예뻤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정리를 잘했습니다. 가게에 인사를 오더니 앞치마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태경이네 쪽에서 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 사정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결혼 뒤에도 태경이는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바로 가게로 와서 국물 간을 보고 테이블을 닦고 시아버지한테 차를 내드렸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내오는 보리차를 마시면서 자꾸 웃으셨습니다. 그 시절이 가장 평온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가을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태경이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게에 있을 때는 베란다로 나갔고 집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고 통화가 끝나면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때 태경이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눈빛이 조금 서운해 보이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바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에 가게에 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어디론가 나갔다 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으면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정하지도 쌀쌀하지도 않은 그 중간 표정이 저에게는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우가 가게 마감을 하고 나서 술을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영우는 원래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한창을 말없이 따르기만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집사람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집에 잘 안 붙어 있어요. 전화도 자꾸 숨기고. 한 번은 거실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남자 목소리였어요. 젊은 남자 목소리.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는데 제가 가까이 가니까 바로 끊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설마 우리 몰래 딴 사람이라도 만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 말을 하면서 영우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태경이가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앞치마를 달라고 하던 그 아이. 시아버지한테 보리차를 내밀면서 웃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설마. 머릿속에서 설마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지만 점점 확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설마가 아니라 혹시로, 혹시가 아니라 아마도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경이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태경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머님, 곧 김장철인데 아직 준비하셨죠? 저랑 같이 시장 가실래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 그러자 라고 답했습니다. 김장 당일 태경이는 아침 일찍 가게로 왔습니다. 예전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몇 달 전 그 태경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평소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파김치를 담그면서 이 아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맞나? 자꾸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태경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경이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배추를 버무리던 손을 멈추고 급하게 손을 씻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태경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급하게 외투를 입고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서는 모습. 배추가 반쯤 버무려진 채 그대로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태경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차에서 보니까 테이블 위에 제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아요. 저는 테이블을 봤습니다. 갈색 가죽 지갑 하나가 배추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 태경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지갑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절대요. 제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손도 대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라는 말이 오히려 머릿속에서 커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바람 피우는 증거가 들어있는 건 아닌지, 모텔 영수증이나 남자 사진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닌지. 영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우야, 가게로 와. 지금 당장. 영우는 10분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저는 영우에게 지갑 얘기를 했고 영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열어봐요, 엄마.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퍼를 열고 지갑을 펼쳤습니다. 지갑 안에는 모텔 영수증이 없었습니다. 남자 사진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볼이 많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사진 옆에는 종이 뭉치가 접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영수증이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입원비, 수술비, 약값, 검사비.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전부 최근 몇 달 이내였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습니다. 접어서 또 접어서 지갑 안에 꼭꼭 눌러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 주머니에 접힌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고 중간에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사랑하는 딸아, 이제야 나타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도저히 네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었다. 그래도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구나. 사랑한다, 내 딸 태경아. 저는 그 편지를 2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우도 옆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경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지갑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태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25년을 살았어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대요. 말기 암이래요. 저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주민번호로 저를 찾으셨대요. 태경이는 그때부터 혼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병원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에 가게에 오지 않았던 날들, 베란다에서 숨죽여 통화했던 날들, 시아버지 생신에 오지 못했던 그날, 전부 병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입원비도 약값도 태경이가 자기 월급에서 내고 있었습니다. 영우가 먼저 울었습니다. 그리고 태경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태경아. 내가 정말 못난 놈이야. 네가 혼자 이렇게 무거운 걸 지고 있었는데 나는 옆에서 의심만 하고 있었어. 진짜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제가 이 며느리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뒤로 우리 가족은 달라졌습니다. 태경이 아버지를 함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살고 계셨습니다. 방 안에 짐이라곤 이불과 약통이 전부였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됐습니다. 태경이가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남편 영우도 퇴근 후에 함께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에 가시면 태경이 아버지와 바둑을 두셨습니다. 두 분 다 말수가 없었지만 바둑판 위에서는 자주 웃으셨습니다. 태경이 아버지는 처음에 자기 방에 오는 사람들이 불편한 듯 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이 많아지셨습니다. 태경이한테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가끔은 영우에게 자네가 우리 딸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던 그 3개월이 태경이의 간호 덕분에 3년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경이 아버지가 영우와 태경이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태경아, 그리고 서방. 이건 내가 25년 동안 모은 돈이야. 통장에는 7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태경이가 놀랐습니다. 아빠, 이 원룸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이 돈을 어떻게... 아버지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중간에 사기를 한번 당해서 원래는 더 많았을 텐데 이거밖에 못 모았다. 그러고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돈은 25년 동안 아비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내 죄스러운 마음이야. 받아다오. 태경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왜 해주신 게 없어요?
저를 세상에 나오게 해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 제 곁에 계셔주셨잖아요. 아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전부예요. 태경의 아버지는 그로부터 7개월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우리 가족이 함께 치렀습니다. 태경이는 울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때 지갑을 열면서 떨렸던 제 손이 가끔 떠오릅니다. 외도 증거가 나올 줄 알았던 그 순간이요. 저는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아들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갑 안에는 25년 동안 딸을 잊지 못한 아버지의 편지와 며느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져온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조금 더 믿어주시고 한 번 더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